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시사상식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2019년도도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올 한 해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너무나 쏜살같이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참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12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12월에는 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12월 시사상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치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가지고 온 기사는요, 이거네요.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잠시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10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3일간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별세를 하신 거죠. 원래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으셔서 그래서 원래 좀 많이 위급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날 좀 이제 노환으로 이제 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부모님 상을 당했다라는 건 뭐 쌤도 사실 쌤 살아생전에 처음 보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장례식을 좀 크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박하게 그렇게 가족장으로 이번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함경남도 쪽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실 월남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국제시장인가요? 예, 국제시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국제시장 맞죠? 예, 국제시장을 보면요. 그 국제시장에서 가장 처음에 그 황정민 씨의 어린 아역, 예, 그 아역과 그 다음에 제가 그분 성함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남자 그 배우분 진재영 씨인가요?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황정민 씨의 아버지 역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함경남도 쪽에서 뭐랄까요? 그 전쟁이 이제 터졌다면서 막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부둣가로 뛰어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혹시 뭔지 혹시 알고 계시죠? 그게 흥남철수입니다. 당시에 영화를 보면요. 미군 배가 이제 미군 군수 물자를 전부 다 실어가지고 이제 그 함경남도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거제도 쪽으로 철수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마지막 배인 그 마지막 배가 무슨 배냐면요. 그 마지막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오호라고 하는데요. 요 배가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미군 배다 보니까요. 그 유엔 측 미군 배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군수 물자와 여러 가지 군사 병력들을 원래 실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장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한국 통역하는 장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저기 우리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떠나면 지금 저기 있는 한국 국민들 전부 다 몰살 당할 거다. 그러면서 제발 좀 태워달라. 그렇게 막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흥남철수는요. 사실 우리가 그 6.25가 터지고 난 뒤에요. 처음에 이제 북한한테 밀려서 우리가 최고 마지막 낙동강 방어 정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남한 전체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점으로 이제 북쪽으로 막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함경남도 쪽이나 뭐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막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인가요? 어쨌든 뭔가요? 대동강 물을 떠가지고 와서
각하 이게 바로 대동강물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곧 이제 우리가 그 위쪽에 북한 전체 끝까지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함경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그렇죠. 우리 아시다시피 중국의 중공군이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이제 밑으로 이제 좀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흥남철수는요,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이 흥남 쪽에 있던 그 미군 병력과 한국군 병력이 약 10일에 걸쳐서 이 철수하는 그 과정이 그 국제시장에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철수하는 배가 이제 그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군수 물자를 다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렇죠 한국 국민들을 약 한 10,000여 명 정도를 태워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거제도로 잘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철수했던 배가 한 10일에 걸쳐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제도에서는요. 그 날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거기 거제도에 가면요. 그 당시에 흥남철수에서 유엔군 그 장군이 자신들의 군수물자를 버리고 한국 국민을 배에 태워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거 그걸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직도 거제도에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문했던 그 뭐랄까 야당 대표나 뭐 이런 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사실 흥남철수가 없었다면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뒤에 사연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환으로 별세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치행정 분야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요. 이 흥남철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행정 분야는요. 이런 내용이네요. 홍준표 친박이 친황으로 갈아탔다 레밍 정치를 비유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내 친박계가 친황계로 변한 뒤 주류 행사를 하고 있다며 맹목적으로 수장을 따라가는 문해 정치 시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홍 전 대표는요, 11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친박으로 쪼개지고 개파 정치에 휩싸이게 되면서 나는 외톨이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요. 지금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정치 세태를요. 레밍 정치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밍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레밍이란 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분포하는 일종의 설치류입니다. 그러니까 쥐입니다. 쥐요. 그런데 이 레밍이요. 어떤 집단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레밍은요. 항상 집단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앞에 그 선두 무리의 쥐가 막 앞으로 뛰어가요. 그럼 뒤에 있는 무리들이 맹목적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네, 이래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예를 들어서 선두 무리의 레밍 그 쥐들이요. 이렇게 쭉 뛰어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럼 보통은 이게 절벽으로 떨어지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멈춰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레밍의 특성상 집단 생활을 하고 앞에 가는 무리들을 그냥 무작정 추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앞에 무리들이 쭉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럼 뒤에 무리들도 같이 쭉 따라가서 쭉 같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실 레밍은요, 집단 자살하는 행위를 사실 종종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레밍의 특징인데요. 바로 이러한 레밍의 특징을 정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어떤 계파가 뭐 잘 나간다 혹은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그럼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이러한 정치 세태를 우리는 레밍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요.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서 무작정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이제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새로운 지금 실세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여기 와서 대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레밍 정치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아마 제 강의를 보실 때쯤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강의 시사상식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날까지 홍준표 전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일째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번 단식은 공수처 이 법안이 이걸 지금 통과되는 걸 막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선거제 이거 개혁하는 거 있죠. 예, 비례 연동형 대표제 요거를 지금 개혁하는 걸 막고자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게 맞다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어디까지나 뭡니까? 이게 같다 다르다의 어떤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사실은 가치관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개인의 너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당하게 그렇게 좀 시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레밍 정치에 대해서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치행정 분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요. 다음은 경제산업 분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문 합의했다라는 내용이네요. 한번 볼게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 다른 말로 RCEP라고 하죠. 이 RCEP의 협정문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여 대상 16개국 중 인도가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하고 합의를 보류함에 따라서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가 이 RCEP가 되는데요. 자, 사실 이 RCEP는요. 자, RCEP는 사실 이건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FTA입니다. 세계 무역협정의 FTA 주도를 하고 있는 게 RCEP고요. 사실 중국이 이걸 주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TPP. 요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만들게 된 거예요. 이 TPP는요. 누가 이 주도를 했었냐면요. 사실 이거는 바로 미국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참고로 지금 이 미국이 지금 현재는 주도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TPP는 뭐냐면요. 이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이나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요. 그리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자는 그러한 아주 대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TPP가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해도요. 이게 처음에는 그닥 영향이 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TPP가 창설이 되고 영향력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던 건요. 바로 미국이 참여하고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TPP가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지금 가장 강한 나라 두 가지가 있죠. G2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은요.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걸 굉장히 많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뭐냐? 중국은 전 세계의 그 흐름을 자신들이 잡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아시아와 이 태평양 지역 이 정도까지는 자신들이 영향력을 확고하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들이 강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속셈은 지금 명확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러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국제무역기구에 대항하는 기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하에. 그래서 미국 주도하에 세계 대규모의 FTA가 TPP였다며 그러면 최근에 중국 주도의 세계 대규모의 FTA가 뭐냐? 그렇습니다. 그게 RCEP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TPP는요. 이거는 미국 주도하에 결성이 된 세계 대규모의 FTA인데 사실 이게 지금 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누가 하고 있냐면요.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TPP가 사실은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요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죠. 중국이 여기에 이런 중국 주도의 세계 대규모의 FTA를 이런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RCEP는 한국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RCEP 같은 경우는요, 총 16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참여한 국가는 누가 있냐면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싱가포르,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가 있고요. 또 중국, 인도,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총 16개 나라가 현재 RCE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TPP는요. 총 11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TPP가 미국이 여기서 탈퇴한 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 일본 주도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TPP의 11개국은 누가 있냐?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이 국가들은요. 현재 TPP랑 RCEP랑 양쪽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라 말고 TPP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페루와 칠레가 그렇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도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었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이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 주도의 이런 국제 무역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중국 주도의 대표적인 그런 국제 기구가 뭐냐면요. 중국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상을 하면서 만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AIIB라는 거예요. 현재 중국은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보면요. 그 중국이 그 광활한 대륙이요. 예전에 우리 중국이 그 고대 시대 때나 중세 시대 때 뭐 이럴 때 보면 유럽과 뭐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그 광활한 대륙을 이렇게 무역을 했던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비단길이라 그러죠.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거기를 새로운 신실크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뭘 하겠다고 한 거냐? 그래요. 대규모의 철도를 거기에 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중국이라는 그 광활한 대륙에 거기에다가 철도를 깔고 그게 아마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몽골을 지나서 유럽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쭉 그 철도를 깔게 되면요. 당연히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 운송이요. 유럽까지 아주 손쉽게 쫙 갈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화물 운송비, 화물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신실크로드 정책으로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1대1로라고 합니다. 1대1로. 그래서 중국은 신실크로드 정책이란 1대1로라는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광활한 대륙에 철도를 깐다라는 건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그래서 그 자본을 모으는 하나의 기구로 AIIB라는 국제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AIIB라는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해서 이 자본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현재 중국의 그 이야기인 거죠. 사실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그래요. 경제 산업 분야에서 가지고 온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문 합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여러분들이 좀 뭉뚱그려서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네요.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말씀드렸던 1대1로나 AIIB나 그다음에 TPP나 RCEP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우리 테스트 시험이나 매경 테스트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그래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제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도 세계 최대의 FTA, RCEP 협정문 합의를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제 산업 분야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통장 나온다. 주식, 보험, 카드 등 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는 11월 1일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 설립과 관련해 통장과 주식, 보험, 신용카드, 예금, 적금 추천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필두로 한 본격적인 금융사업 진출을 청사진을 발표했답니다. 초대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기본적으로 커머스 플랫폼 기본 기반 결제 서비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네이버 통장 나온다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뭐냐면요. 이게 사실 우리 상식 시험에 많이 나오죠. 핀테크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핀테크. 여러분 이 핀테크가 뭐에 합성어냐면요. 이 핀테크가 바로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랑요. 자,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의 핀, 그리고 여기 테크, 이래서 핀테크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K뱅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게 뭐냐면요. 기존의 금융산업과 이러한 IT산업이나 통신산업은요. 사실상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IT 기술이 발전되고 이러한 보안 관련된 장치나 그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고도화로 진화되면서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금융에 급격하게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금융을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전통적인 금융 형식의 영업 형태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은행이라고 하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그렇죠. 그 은행에 점포가 있고 그 점포 안에 들어가면요. 영업점 안에 들어가면 그걸 맞이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청원 경찰분도 계시고 그리고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면서 각종 금융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렇죠. 금융의 형태였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금융의 파이낸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혹시 K뱅크라는 거 아시죠? K뱅크의 영업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요. 혹은 이 IT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요. 이런 점포 없이도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우리가 실제 금융 거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화폐를 대체했던 게 뭐냐?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카드를 긁으면서 소비 행위를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어떤 게 발전한 겁니까? 그렇죠. 무슨 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페이, 엘페이, 카카오페이. 그렇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핀테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금융, 파이낸스가 아니라 이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파이낸스가 급격하게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모두 다 핀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통신 사업자들이요. 그래요. 이 통신 사업자들이 이 파이낸스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도 규제를 많이 혁신하고 타파해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 경제를 이걸 최대한 그렇습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그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핀테크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네이버라는 회사는 무조건 IT 회사, 인터넷 회사로 생각을 했지 여기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렇죠. 이 한 가지의 과거의 어떤 전통적으로 그 분야는 이거야. 그 다음 이 분야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찌 보면 분야별로 이런 경계가 있었다면요. 분야별로 경계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IT 분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 뭐 이렇게 딱 분야의 경계가 있었다면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이 경계가 지금 점차 허물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대는요.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냐면요. 과거처럼 어떤 한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분야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이런 두 가지 분야의 그 장벽을 허물어서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분야를 창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잘 창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우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새로운 기존에 있던 두 가지 분야를 융합해서 이걸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서울대에서는 융합과학기술센터라는 것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요. 여러 분야들을 합쳐서 그걸 새로운 또 다른 하나의 분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제 제 아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대부분이 전부 다 아마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 중에 뭐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대학교를 진학을 하실 때는요. 그래요. 하나의 과에서 하나의 과를 선택을 해서 그 과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어떤 한 과를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하나의 과를 합쳐서 그래서 이 과를 내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러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취업준비생들은요.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내가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직장에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경제학을 전공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그 대학교 때 복수 전공으로 뭘 했냐면요. 심리학을 전공했었어요. 사실 이게 경제학과 심리학이 얼핏 봤을 때는 상경계열 과목과 인문학 과목 혹은 사회과학 과목이라서 이게 왠지 좀 굉장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공부하고 난 뒤에요. 이 친구가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접목해서 행동 경제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학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행동 경제학인데요. 이게 뭐냐? 경제학이라는 학문에다가 그렇죠. 심리학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인간들의 이러한 경제 행위를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단순 사람들의 행동을요.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내면적인 처리 과정을 잘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 주체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갈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를 접목한 경제학 그게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동 경제학의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게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책이죠. 그게 뭡니까? 넛지입니다. 넛지. 여러분들 넛지라는 책 한 번쯤 표지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게 넛지의 저자가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행동 경제학의 대가이신데요. 바로 지금 현재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심리학을 차용을 해서 그래서 경제학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어떠한 과를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취업을 해서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와 전혀 새로운 분야를 잘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일례를 들자면요. 쌤 후배 중에는요. 예전에 처음에 경영학과를 와서 그 공인회계사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회계사 시험 하나만 합격해도 대단한 거긴 한데 이 친구는 합격을 하고 다시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변호사냐? 그렇죠.
회계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변호사도요. 그래요. 이렇게 자기만의 특수한 분야가 있는 그런 변호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스쿨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변호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로스쿨 가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또 있냐면요. 의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이렇게 로스쿨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뭡니까? 그렇죠. 의학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학문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문을 합쳐서 새로운 어떤 분야를 창출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이러한 융합 과정이야말로 지금 현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가장 그렇죠. 중요한 그런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꼭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 융합했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게 나올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산업 분야 우리까지 봤고요. 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산업 분야의 마지막 기사는요. 이런 내용이네요. 작년 노인 진료비 30조 원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크게 증가해서 78조 원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요. 106만 원을 내고 124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공단의 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제가 그 시사상식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재인 케어는 뭡니까? 그렇죠. 문재인 케어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의미합니다. 이거 흔히 말해서 우리 문재인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문재인 케어를 살짝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의료비 부담이요. 사실 살인적입니다. 네, 살인적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가서 이렇게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가 생겨서 이제 크게 다치신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가 급하게 와서 구급차에 이송이 되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한 달 동안 치료비 나온 걸 보고 너무 이게 경악할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이제 국민청원에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린 글이 그 당시에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되어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했던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10억이었죠. 10억. 예. 참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미국의 의료비는요. 사실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사회보험 제도,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뭐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이 의료비 제도는요. 아직까지 잘 갖춰져 있지가 않고 이게 굉장히 좀 거의 무너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을 이런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오바마 케어라는 걸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어떤 의료비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오바마 케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센세이션을 좀 돌풍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걸 잘 좀 시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그런 기득권의 세력들이 그걸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잘 추진도 안 되었을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적을 지우기에 바쁘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도 다 무시해버리겠다 이렇게 공표도 했었습니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차용을 해서 문재인 케어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특히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나 이런 것들을요 국가가 끝까지 보장해주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많은 어떤 건강상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는 게 그게 바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적인 면에서는요 참 바람직하죠. 그렇습니다. 국민은요
그래요. 누구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민은 누구나 그렇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는 고칠 수 있는 병도 그렇죠. 못 고치고 죽는 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병도 너무나 극진한 케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건강히 사는 거.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중되어야 될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문재인 케어의 이러한 방향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재정 그렇죠. 재정 지원 마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그 방안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케어를 이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 결국 돈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욱 크게 징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이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악순환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문재인 케어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재원 마련까지 잘 좀 되어서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문재인 케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시사상식 강의 첫 번째 강의는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